전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전방의 군단직 속 공병여단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5월에 전역한 육군 공병 햇병아리입니다. 일단 제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 주변 정황을 모아 일부 대사를 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일단 군의관 소개 때문에 서론이 좀 기니 그 점 이해해주세요. 우리가 보는 군의관들 항상 불친절하고 환자 제대로 안 보고 약 던져주는 이미지죠. 하지만 제 부대의 군의관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병장 1호봉, 즉 전역 전 휴가를 얼마 남기지 않았을 그때, 새로운 군의관은 말년이라 여유로워서 그런지 아니면 성격이 원래 좋으셨던 건지 친절하고 환자 관찰 열심히 하고 그 따기 어렵다는 외진을 매우 자주 넣어주어서 윗선이나 군병원에서 많은 컴플레인을 받는 그런 군의관. 매주 정기 외진을 20명 넘게 보내니까 부대에선 일할 애들을 왜 보내버리냐라고 하고, 군병원에서는 작작 보내세요 라고 하고, 아니 군의관이 지식이 없냐? 왜 이렇게 외진을 많이 보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 군의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동기끼리도 저 의대 나온 사람 맞아? 저 사람 왜 안 잘려? 이럴 정도로요. 근데 또 자기 원칙 3시간의 룰 같은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형외과의 경우, 군의관님 제가 오른쪽 다리를 접질려서 잘 모르겠네, 사용관에 앉아있다가 3시간 뒤에 다시 와봐. 이때 만약 안 붓고 위험한 게 없어 보이면 얼음팩이랑 파스, 팅팅 붓거나 위험해 보이면 바로 응급 외진을 보내버리는 외진 신청을 넣어줬던 거죠. 내과, 이비인후과 모두 같았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속이 뒤집힙니다, 열이 납니다. 코로나인가? 뭐지? 약 먹고 3시간 뒤에도 아프면 외진 보내줄게요. 자, PCR 받고 가요. 안과, 눈이 아픕니다, 관찰 후.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3시간 뒤에도 이러면 외진 보내줄게. 이런 시나리오로 한 주에 외진만 20명씩 가다 보니 저희 부대에는 5개 중대에서 회의를 하고 제일 아파 보이는 최대 4명씩만 의무실에 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역 전 휴가 3주 전에 어느 수요일, 완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 소대장과의 대화라는 이벤트 명목하에 후임들이랑 PX에 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저는 병 모서리에 왠지 모르게 아팠던 엄지발가락을 찧었고 한 2분간 온갖 고통을 느끼며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다가 후임들이 저를 의무실로 데려갔고, 의무병이 대강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군의관을 불렀습니다. 그래요? 신발 양말 다 벗겨봐요. 신발을 벗기자마자 와, 감탄 아닌 감탄을 듣고 제 발을 봤는데 양말 엄지발가락 쪽이 피로 흥건한 거예요. 군의관이 발가락을 쓱 살펴본 뒤 내상 발톱은 아닌데 이거 아플 거예요 그러면서 군의관이 엄지발가락의 살을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의무병씨 마취연고랑 메스, 주사바늘이랑 거즈, 푸시딘 알코올 들고 오세요.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발톱을 둥글게 잘라서 그런지 발톱 모서리 부분이 튀어나와 발가락 살을 찌른 거예요. 진짜로 H로 잘렸네요. 어쨌든 그게 발가락 살에 상처를 내고 고름을 차게 한 건데, 그 발가락으로 모서리를 찼으니 어쨌든 누구 한 명 올라가서 중대에 보고하세요. 솔직히 그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물론 발톱의 모습을 맞추긴 했지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평소에는 이게 뭐임? 이러고 병사들을 쳐다보는 군의관이 갑자기 저런 설명을 청산유수처럼 술술 쏟아내다니요. 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군의관을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저 피부과예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온갖 곳은 다 외진을 보는데 제 발가락을 가지고선 설명을 이렇게 기깔나게 하고 뒤집어 까는지, 왜 어디 가서 긁히거나 피 철철 나고 심하게 다친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 보면 멀쩡해 보이는지, 군의관은 나머지 발도 벗긴 다음 양쪽 엄지발가락에 소독을 하고 마취연고를 발랐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 마취가 된 것을 확인한 군의관은 저를 눕히고 바로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아프긴 아팠지만 어느 정도 버텨가며 2시간 잤는데 절 누가 깨우더라고요. 소대장이었습니다. 완전 팔자 좋다? 아니 너 아프면 특이사항에 써달라고 하든 뭘 하든 보고를 해야지 왜 숨겨가지고. 역시 마취연고가 효과가 좋네. 병사분, 일단 피고름은 다 짰고 지혈도 끝났고 발톱 막는 살점도 다 절개하였고 발톱 모양도 잘 다듬었거든요. 소대장, 이 병사 일주일 동안 군화, 운동화, 양말 절대 신으면 안되고 샤워는 골무 씌운 거 확인하고 시키고 매일 저한테 와서 소독 보내고 그 주말엔 자체적으로 소독하세요. 그렇게 수술이 끝난 후 평소에 애들이랑 원만하게 지내고 일도 잘하던 덕분인지 소대장께서 아주 꿀벌이네 꿀벌, 발톱이 벼슬이지?
라는 추궁으로 끝으로 별일 없이 소대장이랑 생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중대장실에서 저를 또 부릅니다. 또 상병장 기주이기 하려 그러나? 신임 중대장이랑 저희 기수는 사이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꾀병이라고 몰아가려나 싶긴 했지만 일단 불렀으니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중대장 대위친 5분 동안 잔소리 빨랄랄랄랄랄라 어쨌든 나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지. 너 그냥 일과 시간대 저모고 뭐고 일주일 넘게 상황에서 나오지 마. 알았어? 가. 역시 계급은 계급이더라고요. 말년 군의관에게 아직 중위인 중대장이 뭐라 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첫 번째 꿀을 빨게 된 데 기쁜 마음을 품고 다시 소대가 모인 생활관으로 들어가니 장난기 많은 마투님이 김병장님 저도 발톱 둥글게 깎으면 일괄 다 빠질 수 있는 겁니까? 라면서 장난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빠질 짬이냐? 그러면 저는 야 내성 발톱이 감기인 줄 아냐? 소대장은 제가 내성 발톱인 줄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건 막 평생 들고 가는 거야. 잘못하면 봉화지겸도 걸리는데 다리 잘릴 거야? 저도 내성 발톱입니다. 갔다 와. 이 동기도 나중에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의관이 그놈 발톱을 보자마자요. 동기분 이건 여기 있는 장비로는 못해요. 군병원보다 어차피 저녁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휴가 하루 까고 민간병원 갈래요? 라면서 병가 쓰게 해줘가지고 민간병원 가서 발톱 뒤집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싸제 과자랑 맘스터치 먹고 왔다는데 부대 내 확진 간부들 때문에 외출 외박 면회 다 막힌 상황에서 그게 더 부럽더라고요. 게다가 하루 나갔다 왔다고 격리 대상이라면서 밤새 핸드폰 하면서 격리당한 후에 저랑 똑같이 일주일 동안 작업 점호 금지받고 또 놀더라고요. 군의관이 제시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 수 있었으니 이름표 같은 종이 자르거나 부대 작전지 디오라마 같은 거 만들거나 중대 내 부대 시설 점검하기나 사무 작업하고 다녔습니다. 밖에서 낙엽 치우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정말 새빨갛거나 보라색까지 가서 정말 울긋불긋하던 제 발가락이 그냥 다른 부위랑 비슷한 색을 띠고 안 아픈 걸 실감할 때쯤 오른쪽 귓볼이랑 볼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얼굴 좀 가까이 와봐요 하더니 군의관이 심각하게 보더니 이거는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베개 벨 때 안 아팠어요? 완전 틱틱 붓고 까만데? 당시 저는 그 증상이 피지 낭종이라는 걸 몰랐고 입대 전에도 그냥 생겼다가 사그러들었다 생겼다 사그러들었다 하길래 여드름인가 보다 하고 넘겼었죠. 저녁 전 휴가 언제예요? 2주 남았습니다. 여기서 시술할래요? 시술은 가능한데 중대에서 또 쉬라고 하기에는 저녁 전 휴가 2주 전에 근무만 잘 서면 뭐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무도 못 설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갑자기 꿀의 달콤한 향이 확 났죠. 어차피 근무라 해봤자 위병조정인데? 이 생각으로 저는 군의관에게 제발 시술 부탁드립니다. 바로 고치고 싶습니다. 저 이곳 정말 아픕니다. 바로 시술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소대장과 중대장에게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소대장 아주 꿀벌이 아니라 곰돌이 푸네요. 아주 꿀을 빠는 게 아니라 아주 꿀 밥처럼 먹어. 중대장 이번에는 점호열애도 먹었고 왔어. 알았어? 하지만 이후 중대장은 군의관에게 2주 동안 땀 흘리면은 안 되고 이건저런 행동 금지 명령이 있다는 걸 듣고 전 다시 무적이 되었습니다. 위병조장도 하지 말라는데 병사가 어쩌겠나요? 빠져야죠. 그 다음날 아침 시술을 또 받고 생활관에 가니 야, 난 피부에 진찰 받을 거 없나? 너만 꿀 빨지 말고. 야, 나는 니 때문에 소대장이 의무실 가라는 거 허락받기도 힘들게 됐어. 뭐만 하면은 너도 글쎄이처럼 꿀 빨게? 나도 의무실 가고 싶다 막 이래. 너 맨날 씻는데 피부에 뭐가 나서 시술 받냐? 너 빼겠지? 이러면서 동기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2주 후 저는 곰돌이 푸라는 별명을 받고 저녁 전 휴가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싸제병원 갔더니 의사가 어디 군의관이냐고 묻길래 뭐가 잘못됐나? 하고서 말했더니 군의관 실력이 아니라 개인 병원에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정도로 치료가 아주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썰이 어느 정도 반응이 좋다면 일병 때 혹한기 훈련에서 잠입한 옆 동네 대대장 잡고 포상받은 썰, 두 번째 혹한기에서 보물고블린 돼서 파티연 썰, 유격이 있었다가 사라진 썰, 병사들은 코로나 안 걸리고 간부들만 다 걸려서 대대장 샤우팅한 썰, 중대장이 타중대 여소대장이랑 바람 펴서 군인인 와이프 찾아온 썰, 텐트 주변에 빗물 흘러가라고 만들어놓은 구덩이에 여단장 쏙 들어간 썰, 중대 보관용 마일리지 종이 잊어버려서 행정교원 후임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개복치는 몰라몰라님. 이게 꿀통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개복치는 몰라몰라님 뇌가 꿀통이네요.
안녕하세요, 교보님. 간간히 유튜브 썰렁설레를 들으면서 PCB에 납땜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에요. 유튜브의 썰렁설레를 최근에 다시 듣다가 성인 ADHD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나도 저런가? 라고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썰이 되었으면 해서 몇 글자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32살 대학원생이에요. 누군가 들으면 알만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졸고 롤, 하스스톤, 오버워치 하면서 시간 때우다가 어떤 계기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죠. 어떻게 대학원 들어간 거예요? 천재야? 좀 특이한 게 대학원에 들어가면서부터의 일인데 저는 어떤 구직을 준비하지 않고 어떠한 회사도 알아보지 않았고 하루하루 때우던 5학년. 그 당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대학 알바 구인구직을 보다가 랩뷰를 공부해본 대학생을 뽑는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웬걸 그대로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저는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매우 수동적이고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교수님의 수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제대로 교수님의 말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논문과 책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이해를 못했지? 무엇을 놓치고 있지?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수업 강의도 매일 조는 게 일상이었고 어떤 컨퍼런스나 다른 교수님들의 연구 강의에도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도 졸고 집중을 못하는 게 일상. 자, 여기서부터 제 ADHD 증상을 같이 설명드리면서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ADHD라는 병의 증상이었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제 행동이 어땠는지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수님과 대화할 때 한참 생각했어야 했던 점. 저는 교수님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떠한 미세한 소리가 들리거나 소음, 노래 한 소절, 새소리 같은 게 들리면 그 다음부터 앞에 있는 사람의 대화를 놓치거나 못 듣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생각이 긴 것도 그 이유에 해서 발생했습니다. 말을 물리적으로 듣기만 했지 머릿속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으니 내 앞에서 말을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계속 생각했어야 했죠. 두 번째, 논문과 책을 보는 것. 교수님께서는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논문을 아침 30분마다 읽는 버릇을 가져라. 저는 이것을 실행해 보려고 했지만 하루에 한 편 읽는데 최소 6시간이 걸렸죠. 심지어 다 읽고 이해가 갔다고 다 이해했어 라고 했지만 아니었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PPT는 망가져 있기 일상. 예를 들어 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논문을 읽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실험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변수를 제거했는지, 해당 실험이 그 변수를 제거하는데 타당한지, 실험의 결과, 그 결과가 실제로 신뢰도가 있는지 보통 보게 되죠. 하지만 제가 항상 읽었다고 생각하는 논문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의의의 목적조차 읽지 못한다는 걸 발표할 때나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볼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예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세 번째, 수업 강의 때 조는 것. 조는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수업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매일매일 집중이 안 되니 제 손을 물어뜯고 피나도록 꼬집고 해도 그대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됐고 이건 아직 치료 중이라 아직 실험군을 획득하지는 못한 관계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그 어떤 업체에 방문해서 해당 기기에 설명을 들어갔을 때도 설명 듣다가 서서 조는 게 일상이었죠. 네 번째, 업무 실수.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실수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확인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심각한 부분을 빠뜨려서 진행 기한이 몇 주 늘어나거나 이후에 최근에 발생하였지만 몇 달이 늘어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그 외에 활자를 까먹는다든지, 글을 여러 번 봐도 해당 글에서 오타나 어색한 말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든지, 3주를 1시간 동안 고민해서 보내는데 오탈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과장이 아니고요. 다섯 번째, 원루. 업무 실수와 이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항상 물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일을 할 때 5에서 10분마다 갈증이 느껴졌고요. 그만큼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계속해서 봤고, 배고픔이 너무 빨리 느껴져서 밥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먹으러 갔고, 그렇지 않으면 일에 집중이 안 됐고, 실제로도 그 조그맣던 일 하던 일조차도 안 했습니다. 매일 로아 레이드 공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제가 제 앞에 일을 생각을 안 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졸업 이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었죠. 그냥 게임 중독자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였습니다. 제가 당장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새벽 1시 전까지 하지 않고 해당 결과물은 당연히 박살난 상태로 교수님께서 커버를 해주시는 일이 발생. 그때부터였을까요? 이건 내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커뮤니티에 성인 ADHD에 대한 이야기를 본 것이 생각났고, 환자들의 글, 후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증상들이 저한테 발생하는 거랑 아주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자세하게 적힌 글, 저랑 같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적어놓은 글을 보고 해당 병원에 자가진단을 실시하였고 그대로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ADHD 진단을 받았죠.
ADHD 외에 우울증도 같이 진단받은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 절망감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내 자신이 나약해서, 내가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병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로 안도했습니다. 이제부터 약을 먹고, 그때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사실은 제가 6달 동안 미루어오던 일을 그날 거의 다 끝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집중을 못하니 듣는 척만 하고, 그러니 티키타카 같은 것이 아예 안 됐었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로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해당 연구의 방향성을 되묻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되묻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 다른 선배 후배들한테도 많은 것들을 대화하면서 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도 읽게 되었어요. 여태껏 글씨를 읽는 게 저는 이렇게 빨랐는지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논문도 여태껏 손에 놨던 상태라 아직 읽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옛날처럼 읽고 다시 읽어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되는 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한 2주 되었을 때 저는 6달 동안 미뤄왔던 일을 반 이상 처리한 상태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처음 겪어볼 정도로 저는 제 일에, 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일주일 정도 복용한 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교수 그리고 연구실 사람들한테요. 가족한테도 알릴 때 내가 ADHD라는 거 일찍 알았으면 지금쯤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을까 이랬더니 동생은 아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일찍 알았으면 대학원을 안 갔을걸 이러더라고요. 연구실 사람들을 이해하고 교수님과 비슷한 성향의 선배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요새 열심히 연구 관련해서 물어보고 조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제가 ADHD 약을 복용하면서 여태 이전에 했었던 것에 반성을 하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일을 더 주셨습니다. 여태껏 제가 미뤄뒀던 일이라 군말 없이 하는 중이죠. 항상 저녁 새벽에도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행복한 점이 있다면 반대되는 일도 있겠죠. 부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 식욕이 떨어집니다. 밥쌀국수, 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입맛이 떨어지고 먹는 양이 매우 줄고 평소 먹는 거에 거의 20%만 먹고 종이를 씹는 느낌이거나 그냥 되새김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강박증. 두 번째는 강박증인데 현재는 강박증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해야 할 일들을 못 끝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늘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급한 일인 경우에는 밥을 거르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불면증. 그래서 잠 오는 약을 같이 처방받아요. 하루 7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고 해서요. 네 번째, 발기부전. 저는 아직 모쏠입니다. 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 위로 중인데 중간에 죽더라고요. 하지만 쓸데가 없으니 부작용이 없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한 2주 정도 지나긴 했는데 현재 하는 일들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여태껏 제 일에 집중 못하면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시간만 낭비하며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이야기하는지 관심사를 집중해서 듣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도 이렇게 하면 어디가 논리가 비는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 논리가 완성되는지 늘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하루하루 늘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로아, 상하탑, 하드 클리어도 했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상 짧은 대학원생의 원루글이었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만약 저와 같은 증상을 느끼신다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싸요. 한 20만원 정도? 추가 글입니다. 생각해보니 군대 썰 만큼이나 군대를 생각하다 보니 여러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사 탈영했다든지 제 후임이 폭행으로 군교로 갔다든지 이등병 3명이 탈영을 했다든지 포대장과 행정보호관 각각 3명씩 모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나중에 조금씩 기억이 나면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뾰 삐 뾰삐뾰 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ADHD 검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ADHD가 아닌데 그 약을 처방받아서 에더럴이라 그러는데 약을 처방받아서 업무나 공부할 때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던데 뭐 신의 약이다 이러면서 먹는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 뇌를 부스팅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모든 약들은 뭔가를 과하게 갑자기 할 수 있게 해주면 반대급부로 다시 그만큼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만큼에 대한 빈 공간으로 남겨버려요.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정말 병이 있으신 분들만 드셔야 되겠죠? 네 번째 썰을 들고 온 예비역 중사입니다. 추석 전이라 LA갈비 한우 세트 오지게 만들며 귀에 블루투스로 썰랑썰레 무한 반복하면서 야근하다가 글 쓰고 싶어서 근지그림이 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0년 현역 부사관 임관하고 자대로 다시 복귀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의 이야기. 전 당시 일병 3호봉쯤 소총중대에서 부사관학교로 떠났고 다시 복귀하니 타중대의 간부 부족의 사유로 처음 보는 화기중대의 81mm 소대로 보직을 받게 되었죠. 처음 받은 보직이 분대장이었으며 그 당시 중대 내 간부는 중대장 대위,
행정보호관 32년 군생활 짬깡패 원사, 그리고 82mm 3개 소대의 소대장은 중위 1명 ROTC 말년 소위 1명, 중사 1명 교통사고로 입원, 부소대장은 상사 1명, 사격장 관리감 경직, 부대 아찰 안옴, 간부분대장 저 하나, 그리고 90mm K4 직사화기 소대 부소대장 중사 1명, 장기 떨어짐, 전문하사 분대장 1명. 이게 간부 끝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간부가 없었죠. 야, 이게 어떻게 굴러가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전입을 간 이후 분대장 임무만 수행하며 81mm 배우고 같은 분대원들과 면담하면서 막사내 같이 먹고 자고 계속 그런 일과가 반복되던 중. 그 시절이라고 하기에는 2010년도면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시절은 좀 훈련을 하면 대침투 상황에 하루 반나절만 하고서 전면전만 주구장창 할 때, 그러다가 우리가 2010년에 그 사건으로 인해 대침투 국지도발 상황에 대한 훈련 강화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훈련 때 쓸 진지에 대한 상태를 보고 오라는 임무가 주어지고, 그 진지는 우선 차단목 진지라고 하여 대침투 상황 발생 시 지정받은 한 개 분대가 단독 군장만으로 휴대한 후 신속히 점령해야 되는 진지였죠. 작전 계획상 존재하나 거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진지였습니다. 그래서 접호한 분대원 5명이 단독 군장한 상태로 한 손에는 정글도를 들고 그 진지로 출발. 저는 후미에서 같은 면담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워가면서 이동해 나갔죠. 야! 요즘에 막 재밌는 뭐 만화 없냐? 막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갔겠죠? 이때 하사셨으니까. 진지에 다다를 때쯤 선두의 키 180 후반에 별명이 배꼽인 거대한 일병 친구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맨 뒤에 있고 배꼽 일병이 맨 앞에 있고, 도로가 끝나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이렇게 아래로 잠깐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목진지가 있었다. 위에 그림처럼 이동하고 있던 중 백곰일병 친구가 숲으로 우거진 곳에 도착해서 잘 날이 벼려지지도 않은 정글도로 힘차게 길을 뚫고 진지로 올라가려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우렁찬 비명과 함께 방탄 헬멧을 집어던지고 정글도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비명 소리와 동시에 들리는 소리, 과장이 아니라 검지손가락만한 벌들의 습격이 시작됐는데, 모두 정신없이 백곰 친구를 뒤로하고 오던 길을 향해 뒤로 으아 하면서 뛰기 시작했고, 벌들의 힘찬 날개짓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죽어라 뛰었습니다. 길은 시멘트 바닥에 외길이고 주변은 다 밭이어서 그런지 그다지 많이 쫓아오든지는 않더라고요. 구태에 성공한 저희는 바로 백곰 일병을 보았고, 우리의 일병 너무 많이 쏘여서 과호흡이 오고 정신을 잃어가기 직전의 모습으로 이러고 있는데, 방탄을 벗어제낀 나머지 머리에 너무 많이 쏘였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에 바로 소대장에게 전화를 했고, 나머지 인원들과 백곰일병은 거의 감아들듯이 넷이서 들쳐매고서 대대 의무실로 죽어라 뛰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의무실엔 대대군의관의 신속한 조치로 주사를 맞고 수액 하나 맞고 진정이 되었죠. 이후 중대장 행정보호관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하고 막사에 잠시 대기 타면서 멍 때리다 보니 방탄 헬멧, 혼자 외롭게 쓸쓸히 그곳을 지키고 있을 우리의 백곰일병의 방탄 헬멧, 그 방탄 헬멧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또다시 저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어차피 벌이라면 벌집에 있을 것이니 찾으러 가는 길에 확인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진지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 숲풀 영역에 발이 닿기만 해도 벌들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마치 그 전체가 자신의 영역인 것 마냥이요. 방탄 헬멧은 다행히도 딱 숲풀 영역 근처에 떨어져 있어서 재빨리 죽고 저는 튀기 시작했습니다. 벌집 구경 한번 뭐 하지도 못하고 막사로 복귀해서 소중한 방탄 헬멧은 백곰일병 자리에다 갖다 놓고 행정반에 가니 짬깡패 행보관 원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알아서 잘 없애! 잘 알아서 없애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이때 든 생각이, 벌집을 어떻게 없애지? TV에서 보면 방호복 같은 거를 입고 없애야 되는데, 투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불로 치죠? 군대에서 본 두꺼운 방호복, 당연히 화생방 상황에 입는 보호의, 투구? 방독면 예초기 돌릴 때 쓰는 보호구? 불로 지진다? 에프킬러 라이터? 모든 게 갖춰졌네요. 완벽하군. 이렇게 생각한 저는 먼저 보호의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병기계원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기계원이 없네요. 기억을 더듬어서 보호의의 치장창고에 있다는 생각에 kit박스하면서 치장물자를 챙겨서 치장창고로 갔죠. 잘 포장되어 있는 보호의 하나 뜯어서 꺼내고, 보호 수갑과 완벽히 착용하고, 방탄 헬멧에 예초기 보호용 마스크까지 차고, 안에는 방독면 2권을 써서 가리고, 가방에 F킬러 3통과 라이터를 챙겨서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번째 여행을 떠났죠. 다시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수풀의 영역에 내딛는 순간 그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신속히 F킬러를 방사하기 시작하고 라이터를 켜서 화염 방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공격은 너무나도 무서웠고,
각종 사각에서 날아오는 벌들과 조금 전진하면 벌들이 날아오는 시작점을 따라가니 나무들은 보았지만 벌집이 어디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고 F킬러 한 통을 다 써가며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막사로 도착해서 전투에 패한 패잔병 마냥 거짓고루라고 보이랑 다시 넣어놓고서 창고키를 가지러 들어가니 직사화기 부소대장 중사님과 때마침 보이는 병기개원. 야 개원아, 이거 보호의 치장물자에서 팬 건데 다시 넣어놓을게. 치장창고 말씀이십니까? 치장창고 보호의 겁나 많던데? 혹시 그 박스 안에 포장되어 있는 거 뜯으셨습니까? 아 좋댔다. 왜? 뜯으면 안 되는 거야? 야 너 치장을 뜯었어? 너 임마 이씨 치장물자 뭔지 몰라? 그거 쓰바 그거 전장 날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 그거 평상시에는 군단장급 승인이 나야지 뜯을 수 있는 거야. 네 군단장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 막 뜯진 않았지? 얘 포장이 너무 잘 됐어서 결대로 뜯었습니다. 포장도 그 자리에 잘 놔뒀습니다. 그러면 개원이랑 같이 가서 잘 넣어놔. 마치 안 뜯었던 것처럼. 대화를 마친 후 저는 개원과 함께 마치 뜯었던 흔적이 없었던 것 마냥 잘 포장해두고 도움을 주신 부소대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이 사건의 원흉인 벌집에 대해 자문을 구했죠. 야 뭐 어렵게 하려 그래. 행복한님이 알아서 하려 했지. 그럼 네가 직접 없애라고 안 했잖아. 119 불러. 전 군인 신분으로 119는 부르면 안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119에 전화해서 진지를 써야 되는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이 다쳤고 이래저래 해서 긴급 상황은 아니니 다음날 출동해 주긴다고 흔쾌히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출동해주신 119 대원님을 맞으러 하고 어딘가라고 말씀드렸고 상황을 둘러보시던 세 분의 대원들이 장비를 장착하는데 F킬러, 토치와 삽, 배드민턴 라켓, 위 그림처럼 선두의 파이어벳 중간에는 배드민턴 라켓 선두 보호 및 선두 인원에 필요한 장비 전달을 위해 삽을 후미에 선두는 후미가 조지지 못한 벌들을 위한 배드민턴 라켓을 주시고 마치 파워레인저 3단 합체 궁극기를 쓸어 가는 것 같은 모양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전진하시는데 선두에 보이는 족족이 파이어를 시전하시면서 중간에 선두가 처리하지 못한 벌들을 톡톡 날리면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계신 분들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마지막 분은 신호에 맞춰서 벌들을 떨어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와 진짜 그래서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죠. 계속해서 전진하던 중 선두 소방관님께서 삽! 외치고 장비를 삽으로 교체한 후 땅을 조금씩 파기 시작하니까 결국 살짝 드러나는 벌집. 다시 장비를 교체한 후 마냥 피니쉬를 날리시는데 뒤에 자녀 날아다니는 벌들을 처리하고 계시며 다 정리된 뒤 피니쉬를 먹은 벌집을 선두에 계신 분이 파내기 시작하는데 크기가 엄청 큰지 계속 삽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져가신 자루에 담는데 노란색 쌀마대 큰 거 아세요? 그 큰 마대의 반을 차지하는 크기였습니다. 와, 50cm 되는 건데? 저는 세상에서 살면서 벌집이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담겨진 벌집을 소중히 챙기시는 소방대원님은 해지면은 쌀쌀하니 더 이상 하루 이틀 지나면 벌들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유유히 떠나가셨고 저는 그대로 막사로 복귀하니 인상이 아주 더러우신 난쟁이 똥자루 같은 타 중대 행보관님이 지나가시면서 야 119 왜 왔냐? 벌집 때문에 제거하러 왔습니다. 무슨 벌인데 119가? 잘 모르겠는데 벌이 손가락만 했습니다. 말벌 아니야? 말벌집은 소방관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이씨 그걸 다 줬어? 그거 내다 팔면 15만원은 좋게 받을 텐데. 노분방주인데 아깝네. 이틀 뒤 깔끔하게 파인 말벌집이었던 부분을 메꾸고 정비를 잘하고서 이 일이 끝났답니다. 우리의 백곰일병은 치료를 잘 받아서 완쾌하고 군생활 열심히 하고 무사전역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 큰 머리가 2배가 되었지만요. 그리고 문제의 치장 보호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투지휘 검열 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열을 받았지만 검열관님 눈에는 띄지 않았던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고 나중에 보관기한 임박해서 새 걸로 잘 교체했습니다. 이상 말벌집 때문에 병사 한 명 골로 갈 뻔하고 몰라서 치장물차 뜯어서 군생활 날아갈 뻔한 썰. 재밌는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경험한 이야기를 주어짠 기준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써보겠습니다. 안녕 하고 예비역 주웅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래도 다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소방관님들도 시원하게 노방방주 또 드실 생각을 하니 모두가 윈윈이지 않았을까. 뉴욕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입니다. 뉴스에서 미국의 최악의 눈폭풍이 닥쳤다느니 뭐 이런 기사들 다들 한 번쯤 접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썰을 푸는 재주는 없지만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제가 쌓인 게 좀 많아서 길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뉴욕 맨하튼입니다. 뉴욕주가 워낙 크지만 대충 타임스퀘어가 있고 우리가 아는 그 뉴욕이죠. 뉴욕주가 이만하죠. 그래서 섬으로 돼 있는 데가 맨하튼이라 그러고 여기 옆에 있는 데는 이제 뭐 퀸즈 뉴욕이 워낙 커서 북쪽으로 가면 당연히 춥겠지만 맨하튼만 설명하자면 상당히 온화한 계절을 가졌습니다. 가을이 아직 살아있으며 12월까지는 별로 춥지도 않고 한 3월쯤이나 돼야 눈폭풍으로 겨우 내리죠. 잠깐만 뉴욕주가 이 위까지 전부 다예요? 엄청 크네. 여기만 뉴욕인 줄 알았어요.
저 정도면은 궁금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랑 크기 한 번만 비교해봐도 되나? 제가 대충 우리나라랑 크기 한 번만 비교해볼게요. 바다 들어간 거 나온 거. 한 우리가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야, 씨. 섬까지 쳐서 한 요 정도로 치면 와. 뉴욕 주만 우리나라보다 크네. 13만 제곱킬로미터네. 제주도 다음 친 거보다도 크겠는데? 뉴욕이 엄청 크구나. 뉴욕이 워낙 커서 북쪽으로 가면 당연히 춥겠지만 맨하튼만 설명하자면 상당히 온화한 계절을 가졌습니다. 가을이 아직 살아있으며 12월까지는 별로 춥지도 않고 눈은 3월쯤 돼야 눈폭풍으로 겨우 내리죠. 근데 올해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번 겨울이 세 번째인데 이상하게 지난 12월보다 훨씬 더 추운 거예요. 작년에는 이때쯤이면은 가볍게 입었었는데 올해는 너무 추워서 더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가을 학기는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브쯤에 끝이 납니다. 가을 학기를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만 짧은 한 달이라는 방학 동안 굳이 한국까지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방학 동안 기숙사에 마저 머무르게 되었죠. 저 말고도 국제 학생들이나 소수의 미국 학생들도 자주 남습니다. 룸메이트가 사라진 기숙사에서 저는 잠에 들었죠. 그날따라 비가 내리는데 빗소리가 좀 세더라고요. 애매하게 추워서 비가 좀 얼어서 내리는가 보다 하고 잤습니다. 기숙사 고장 1일차.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크리스마스 당일 갑자기 소방벨이 미친듯이 하루 종일 울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방송에 나오는데 자다가 깨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는지 못 알아듣는데 소방벨은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울려서 별 신경을 안 썼죠. 시끄러워가지고 기숙사 밖으로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고장도 자주 있는 일이라 하면서 23층을 내려갔죠. 내려와 보니 기숙사 건물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게 제가 사는 층은 물바다를 피했지만 어젯밤 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건물 파이프가 터지면서 개판이 났죠. 엘리베이터에도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난 거였고요. 뭐 이때까진 그래도 침착했습니다. 뉴욕에서 살면서 정전, 화재, 단수, 네트워크 끊김 같은 거는 흔한 일이니까요. 금방 고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고장 2일차. 엘리베이터가 복구되어 큰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소방차 출동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대피해야 되나 싶어서 옷을 챙겨 입으려는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파이프가 또 터졌습니다. 물바다니까 방에 있으세요. 고장 3일차.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이제 사망했습니다. 23층에 갇혀버렸죠. 기숙사에 심지어 물도 끊겼습니다. 일시적으로 복구가 되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 복구가 되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의 반복. 변기물이 갑자기 안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건 꽤 공포죠. 그나마 밥은 엘리베이터가 무사할 때 많이 챙겨놔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라가 마시고 싶었던 저는 2층까지 내려갔다 23층 계단으로 오르면서 다리를 조졌죠. 내가 바로 갓 태어난 아기 사슴 이러면서 또 하면 멍청이다라고 했지만 콜라 중독이라 이 짓을 또 계속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고장 4일차. 룸메이트가 깜빡하고 안 가져온 물건을 가지고 내려와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운동 부족인 저는 23층 계단 왕복할 바엔 죽고 싶었으므로 네가 2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와 라고 했죠. 하우징은 엘리베이터를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기숙사 말고도 다른 빌딩들이 추운 겨울 앞에 다 같이 고장이 나버렸죠. 물도 끊기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기숙사에 머무는 애들을 위해 하우징은 겨울방학 기숙사 비용을 전부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좀 잘 생각했네. 저 때 돈까지 다 가져간다가 저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뉴욕이 월세가 몇백만 원씩 하는 데인데. 제가 아마 고소의 나라기 때문에 소송당할까봐 아마 바로 환불해 준 것 같아요. 4일차쯤에. 고장 5일차. 룸메이트가 23층 계단을 힘들게 올라오는데 성공합니다. 룸메가 기숙사 꼬라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죠. 이때 저는 하우징으로부터 엘리베이터가 곧 복구될 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장 6일차. 16층에서 30층까지 고층 엘리베이터 수리가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각 층의 엘리베이터를 누를 순 없고 경비를 불러야 되죠. 경비한테 전화해서 몇 층까지 와주세요 라고 하나하나 부탁해야 됩니다.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반복하면서 물이 나올 때 따로 받아두기 시작했죠. 샤워할 때 샤워기가 있는데 샤워기 물이 안 나와서 세면대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매일매일 안 쓰면 피부에 뭐가 나는 사람이라 슬슬 샤워기에서 물만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장 7일차. 미뤄왔던 빨래를 드디어 했습니다. 고장났던 세탁기들이 신나게 다시 다 돌아왔죠. 경비한테 전화해서 하나하나 몇 층에 가야 되려고 하는 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은 따뜻한 물이 샤워기에서 나와서 사람다운 샤워를 했죠. 물론 샤워가 끝나자마자 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장 8일차.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23층까지 계단을 오르고 내린 게 빛을 봅니다. 없던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운동은 되는데 샤워할 물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여기저기에 떠받아 두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불쌍해지더라고요. 제가 샤워도 제대로 못해 양치도 물 나올 때까지 존버해야 돼. 변기도 물 안 내려갈까 노심초사해야 돼. 뉴욕 낭만 인스타 감성은 그냥 거짓골입니다. 이 고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물, 와이파이, 엘리베이터 모두 수리된 게 없습니다. 아마 저번에 엘리베이터 고장 때 약 한 달이 걸렸으므로 이번에는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미국 눈폭풍 따뜻한 쪽인 맨하튼에서도 다 같이 고층 엘리베이터들이 다 박살이 났죠. 근데 진짜 문제는 1월 말에는 겨울방학 끝난 애들이 짐을 싸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수백 명이 엄청 무거운 짐을 들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못 고쳐서 1층에서 애들 비명 지르는 거 좀 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엘리베이터 수리 못해서 애들 계단 올라오고 있으면 한 번 더 풀겠습니다. 유혹 오지마. 화재 정전 단수 마약 이벤트가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뉴욕하고 LIIIILII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지금 미국 있는 데가 굉장히 난리죠. 미국만 비단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인 게, 간단히 말하면은 원래는 북극에 갇혀 있어야 될 차가운 기운이 지금 미국 쪽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깨져가지고 기단이 깨져서 미국을 덮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체가 지금 완전히 동상에 걸리고 있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 그러잖아. 시카고 이런데 막 영하 27도 막 이런다 그러는데, 영하 27도면은 여러분들 냉동실보다도 더 추운 거예요. 여러분들 냉동실이 보통 영하 뭐 한 10도에서 20도 사이로 놓을 텐데, 반면 대서양 건너서 유럽은 말도 안 되는 폭염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20도예요. 폴란드랑 우리나라랑 그렇게 높이가 차이가 안 나거든요. 보여드리면 미국이 지금 영하 요렇게 지금 덮었어요. 지금 기단이 차갑게. 그래서 여기 위에 전부 다 얼어붙고 있고, 콘벨트라 그러는데 거기는 완전 싹 다 얼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원래 북극에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될 그 제트 기류가 밑으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 반면에 반대쪽에 있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추운 동네거든요. 여기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밑에 보면은 북동해서 높이 나오죠. 우리나라 높이가 36입니다. 서울쯤이. 여기서 36이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높이에요. 여기 시칠리아 섬, 그리스 이쯤 정도가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높이인데,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엄청 추워야 되거든 지금. 그리고 여기 태평양하고 지중해 때문에 여기 따뜻한 기운이 뭐 있긴 한데,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가지고 따뜻하긴 한데 너무 더워요. 겨울 지금 1월인데 폴란드 여기 이쪽은 지금 20도더라고. 여기 이제 지중해 바깥쪽에 있는 나라들은 뭐 0도에서 한 10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내륙에 있는 데는 한 10도에서 20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 이상 기온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그 위에 북극에 지금 비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유럽 춥죠. 유럽이 지금 여기가 그 대륙성 기후가 아니라 지중해성 기후라서 따뜻해서 그렇지, 높이로 봤을 때는 러시아랑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위쪽 여기는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우리나라는 따뜻한 나라죠 사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우리나라도 옆에 물이 조금 더 많았으면 지중해성 기후로 아주 사계절 아주 따뜻한 나라가 됐을 텐데, 옆에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먼지도 많이 오고. 하여튼 미국에 사시는 분들 피해 많이 없으시길 빕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썰렁썰레를 매번 보고 있는 예비군 5년차 구독자예요. 썰렁썰레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어른들과 술안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군생활 시절 백 아닌 백이 있었던 썰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16년도 겨울 군번으로 논산훈련소의 시설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땡땡연대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전방에 있는 땡군단의 직할대대로 자대로 배치받았습니다. 훈련소에서 특별한 썰은 딱히 없었고, 상무대로 입대하는 축구선수들 약 20명과 함께 중대에서 훈련받았었는데, 3km 뛴 걸음을 9분? 8분대로 뭐 뛰어놓고 숨도 별로 안 헐떡거리고 끝나고 터벅터벅 걸어다니던 걸 보고, 아, 운동선수들은 뭐 달라도 다르구나 하고 기억이 나네요. 특히 샤워할 때 같이 샤워하던 운동선수들의 실전 근육들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전방에 평범한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혹한기 훈련에서 중대장 플러스 중대 최고 실세와 같은 텐트를 쓰며, 중대장이 없을 때 그 실세에게 미친 듯한 갈굼을 당하고, 당시는 전입 온 지 일주일 만에 부대 적응할 시간도 없이 바로 혹한기 훈련에 투입된 테라 군장 품목을 여러 빼먹고 왔었죠.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야 그래도 네가 2달 더 빨리 왔었으면은 너 탄 수색까지 하고 있었을 거야. 우리 탄 7발 사라져가지고 상황이 지난달에 끝난 거야 그거 라는 말에 9달 선임인 부분대장이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적당히 갈굼당하고 적당히 얼타면서 적당히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흔한 이등병 생활하셨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을 때 어머니께서 다음에 저희 부대로 면회 오실 계획을 세우셨고, 부대 근처가 관광지라서 오는 길이 불편하셔도 어떻게든 오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외박을 그때에 맞춰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병 위로 휴가에 복귀해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휴가를 나온 달에는 외박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휴가를 썼던 3월보다 2달 뒤인 5월에 외박 일정을 잡게 되었죠. 저희 집이 차가 없었던지라 어머니께 전화로 어떤 버스 타고 어느 부대로 내려달라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땡땡이 삼촌이랑 같이 갈 거야. 땡땡이 삼촌이 데려다 준대. 여기서 땡땡이 삼촌이란 어머니의 친구분으로, 어머니께서는 유독 친하신 학교 동창 친구분들이 많으셨는데 저희 집에서도 간간히 모임을 가지시기도 해서 어머니 친구분들과는 저도 꽤 친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다시 들었던 기억, 그 땡땡이 삼촌, 그 삼촌은 현역 군인이셨고 그때는 꽤 높은 계급이었던 걸로 기억만 하고 있었죠. 이제 갓 일병을 달고 군대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하던 터라 높은 분이 어머니 친구면은 내 백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대대라서 군생활 동안 본 최고 계급이 중령인 대대장님이 전부였으니까요. 당시 어머니와 친한 친구분이 군인이었음에도 제가 자세히 몰랐던 이유는 입대 전 저는 군대에 관심도 없었고 어머니와 모임을 가질 때 능글맞게 대화하며 관계를 이어갔으니 저는 합석해서 술도 같이 곧잘 먹었답니다. 애당초 제 성격이 남에게 질문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그냥 군인이시구나 하고 여태까지 넘어갔던 거죠. 그렇게 외박을 출발하게 된 토요일, 땡땡이 삼촌과 어머니께서 위병소에 들어오셨고 대대가 뒤집어졌습니다. 땡땡이 삼촌, 알고 보니 현역 중장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저희 대대 소속이었던 땡군단의 같은 예하부대 땡땡 여단 여단장이셨습니다. 위수지역 또한 같았죠. 야, 위수지역이 또 같을 수가 있네. 땡땡이 삼촌, 그 삼촌이 같이 오신 이유는 전날 저희 집에서 어머니 친구분들과 단체로 모임을 가지신 후 다 같이 놀고 거기서 주무시고서 새벽 일찍 부대로 돌아오시는 길에 근처에 있던 저희 부대도 내려주는 김에 저도 보러 오신 것. 게다가 땡땡이 삼촌은 평소에도 장난이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군인이라는 이미지 또한 흐릿했습니다. 얼어붙은 위병소, 여단장 플러스 어머니 플러스 제가 같이 나가면서 선임들이 경례를 박을 때 기분이 정말 묘했죠. 저희 중대는 담당 근무지가 위병소라서 사수부사수 위병조장이 전부 제 직속 선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잡아놓은 숙소까지 데려다주고는 차 안에서 땡땡이 삼촌은 야, 너가 우리 군단 소속인 줄은 몰랐네. 군생활 빡세게 한번 하라고 전화 한 통 넣어줄까? 라고 여지없이 장난을 치셨고, 어머니께서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군생활 힘들어지면 너 죽어? 라고 응수하자 땡땡이 삼촌, 내가 너한테 죽으면 네 아들은 나한테 죽는데? 라고 하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숙소까지 저 어머니를 데려다 주셨죠. 분명 하늘보다도 위에 있다는 스타 준장님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봐왔던 저와도 친한 어머니 친구분인데다가 원래 봤을 때처럼 장난스러운 말투셨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위병소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삼촌 보고 경례도 안 했네요. 나 패급인가? 관광지였기에 좋은 경치도 같이 둘러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터미널에 어머니까지 모셔다 드린 뒤 부대로 복귀한 저는 당연하게도 부대 내에 있는 간부들이 준장님과는 무슨 관계냐면서 수많은 질문 세례에 당했고, 근데 이 준장 땡땡이 삼촌 소시적에 20살이었던 저희 어머니와 몇 년 동안 사귀셨던 사이셨고 헤어지신 후에도 친구로서 관계를 이어오시던 분이셨죠. 어머니도 땡땡이 삼촌도 그리고 다른 친구분들도 되게 쿨하고 호쾌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땡땡이 삼촌은 결혼하신 분이에요. 사랑과 전쟁 쓰지 마세요. 어쨌든 생활관 선임들의 준장님과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저는 어머니 친구분이십니다 라고 말했고, 당시 말년이었던 분대 왕고는 그냥 친구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모셔다 드려. 니 경기도 산다며. 대충 집과 부대 거리가 먼데 준장님이 어떻게 어머니를 왕복으로 모셔다 드렸냐라는 내용 라는 질문에 저는 그냥 어머니랑 많이 친하시고 집에서 친구들끼리 모임하신 다음에 다음날 오시는 길에 태워다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걸? 어벙하고 멍청하게 어머니 전 남친입니다 젊으셨을 때 라고 얘기해서 생활관에 3에서 5초간 정적이 흘러버렸네요. 뒤늦게 아차 싶어서 지금은 준장님도 결혼을 하셨고 같은 동창들끼리 자주 모이면 노신다. 어렸을 때부터 몇 번 봤다. 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거지! 하면서 이상한 분위기는 넘어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머니 전 남친이 옆부대 여단장으로 일병될 뻔했는데 패드리빙 관계로 뭐 그런 별명은 안 붙었네요. 그 뒤로 대대장님한테도 불려가고 중대장님한테도 불려가서 관계 설명하고 이때는 그냥 어머니 친하신 친구다 정도로 잘 설명해드리. 마침 5월이라 여러가지 전술훈련이 있어서 바빴던 관계로 정신없이 훈련을 받다 보니 여단장 백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잊혀져갔죠. 부대 내 부조리가 거의 없었던 것도 한몫했고요. 간부님들도 모두 정상인데다가 땡땡 삼촌은 놀라우리만큼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와 접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부조리나 특이사항 없으니 백을 쓸 일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별탈 없이 전역하고 지금 예편하신 땡땡 삼촌도 제가 전역한 애 봤을 때만 에이 그때 내가 대대에 전화해서 너 빡세게 굴렸어야 되는데 너 군생활 너무 편하게 해서 나왔어 라면서 장난치신 것 빼고는 이제 군대 얘기 안 할 만큼 별일 없이 잊혀진 이야기네요. 쓰다 보니 별일 아니네요. 그냥 너무 장황하게 쓴 게 아닐까요? 161101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지금 글 쓴 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군생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군생활을 하고 나오는 것만큼 백을 잘 쓴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백을 썼다 그래서 나 백 썼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백 썼으면 그냥 편안하고 무난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군대 전역하는 거예요. 백 없잖아요. 쓸데없는 잔업에 불려가서 개같이 갈갈이 당하면서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디스크 걸리고 무릎 나가고 발목 뒤틀리고 무거운 거 떨궈가지고 발바닥 다 부러지고 발 부러지고 발가락 부러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어디 찢어가지고 막 다 찢어지고 다치고 굴르다가 스트레스 겁나 받아가지고 막 선임들하고 싸우고 맨날 그런 게 전혀 없이 평탄하게 저는 이상하게도 백도 안 썼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끝났네요 라고 하는 건 백을 쓴 거예요. 백이 작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이 나온 겁니다. 근무나 혹은 작업이나 이런 것들. 근데 뭐 원체 성격 자체가 그냥 서글서글 하신 것 같아서 뭐 약간 티격태격하고 이런 거 있더라도 그냥 저는 무난하게 전역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백이 작용이 안 했을 리가 없다. 특히나 간부 입장에선 준장을 내려온 거 보니까 보통 놈이 아니다. 그래서 저 너무 심한 그런 작업에서는 열애시켜버려 막 이러면서 뺐을 가능성이. 그거 뭐 티도 안 나지 그 병사들 입장에서는. 쟤는 백 때문에 빠졌네 이런 티가 안 나게 알아서 그 근무 살살 돌리고 뭐 그렇게 하죠. 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어느 대학 신방과에서 4학년 재학 중인 19년도 20년도 화천 전방에서 군생활했던 예비역입니다. 요즘 같은 과 친구랑 초보 유튜버 하면서 공부도 할 겸 여러 유튜버들 영상이나 예능 콘텐츠 보고 있는데 우연히 개보건님 채널의 영상을 보게 되어 제 썰도 채택될까 싶어 한번 올려봅니다. 전부 100% 실화예요. 저는 강원도 전방 쪽 보병사단의 독립중대에서 복무했었는데 민간인이 함부로 못 들어오는 곳이었고 GOP로 올라가는 길목이어서 GOP와 GP 쪽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만약 최전방으로 가는 길이 낙석이나 낙엽, 눈으로 막혀 있으면 전부 치워주는 그런 지원 기지였습니다. 이 덕분에 작업을 많이 했죠. 또한 저희 지원기지 쪽에 저희 중대뿐 아니라 수색대대 1개, 수색 중대 2개가 같은 막사 건물을 써서 그들의 추악한 면도 자주 보았죠.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건조해서 산불이 났다는 등 재난 문자가 자주 오고 그래서 오대기 하던 중에 산불 끌어 불이 나게 나가야 됐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때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어느 날 저는 당시 일병 4호봉 흔히 말하는 1거기였고 오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중대 오대기는 한 개 소대가 3주마다 돌아가면서 총 10명을 뽑았죠. 평범한 금요일이었고 상황도 안 걸렸으며 점심 먹고 침상에 누워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는데 오늘은 무사히 잘 흘러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13시가 되기 직전까지 누워있다가 잠에서 깼지만 시간을 보고서 좀 더 잘 수 있겠네?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반에서 방송이 울렸습니다. 생활지원실에서 중대장이 전파한다. 오대기 비상 땡땡교 부대 인근 다리 부근 화재 총기 미소지 후 차량 탑승하여 최대한 빨리 출동하기 바란다. 그리고 나머지 중대 인원들도 수통 말통 다 챙겨서 밖으로 나온다. CC. 다른 간부도 아니고 우리 중대장님이 직접 전파하시는 거라 저희는 펄떡거리는 생선보다 더 빠른 활력으로 1초 만에 기상에 출동 준비를 마쳤죠. 그런데 저희가 급하게 나가다 보니 총기 미소지라는 중대장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전부 탄입대를 메고 총기 들고 물자 챙겨서 불이 나켜 오대기 다치 차량에 올라타 화재가 난 곳으로 튀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빠르게 준비하느라 오대기 지휘조장인 소대장님을 포함하여 아무도 상황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화재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어디서 났다라는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오대기 하는 게 장난이냐, 왜 똑바로 들을 생각 안 하냐며 당시 군기반장이었던 소대 설 3위인 선임에게 저와 제 후임들은 출동하러 가는 내내 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불이 난 곳에 도착했고 중대장님이 저희에게 오셨고 총기 미소지 전파 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중대장님도 또 털렸죠. 하지만 당시 막사 근처에 난 산불을 끄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메고 있던 탄입대와 총기를 다치 뒷칸에 내려놓고 지니고 있던 수통을 들고 가서 제 후임에게 수통 주고 물을 가득 담은 말통을 받아서 그 무거운 걸 들고 뻘뻘 흘리면서 산불이 난 산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면서 잠시 잊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저희 중대 막사 인근에 북한강으로 이어지는 강물이 있고 그 물줄기 중 하나가 하필 불이 난 산 바로 앞이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 비가 왔었기 때문에 물살이 댐에서 방류하였던 물 저리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빨랐고 물의 수위도 엄청 높았습니다. 그렇게 앞에 사람들이 건너가면 아 차가 아우 씨 하면서 지나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가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제가 건너가야 하는 차례가 오고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그 순간 저보다 더 먼저 갔던 선임이 제 이름을 부르며 아 딴 사람들도 다 건넜어 아 어차피 저저 빨리 와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떨리는 발로 한 발짝 다가갔죠. 그 순간 전투화부터 양말, 고무링, 전투복 바지까지 그 차가운 강물이 전해졌고 농담 안 치고 허벅지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무거운 말통을 들고 낑낑대면서도 휩쓸리지 않고 다행히 건너가 물을 뚝뚝 흘리며 걸어가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불이 났다는 산은 하필 사람이 오르기도 힘든 경사였고 사냥이나 멧돼지가 겨우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 네 발로 기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사륜구동을 펼치는 느낌이었어요. 그 무거운 말통을 들고 떨어지기 직전에 경사를 올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앞에 가던 사람들은 모두 그 경사로에 박힌 나뭇가지나 돌덩이를 잡고 아슬아슬하게 죽기 직전처럼 매달려만 있었고 저 또한 나뭇가지를 잡고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와 이거 뒤로 넘어지면 그냥 굴러 떨어질 텐데. 주변에서는 계속 낙석입니다 흙 떨어집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제 옆에서도 낙석이 떨어졌지만 저는 다행히 맞지 않았죠. 돌덩이에 맞았던 선임 말에 의하면 운석에 맞아서 가슴이 푹 파이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 매달려 있으면서 하늘 위로 연기가 흩날리는 걸 보고만 있었고 맨 앞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 사람의 한마디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멘탈을 붕괴시켰습니다. 아 여기 아니고 옆산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귀중한 경험했구나 술자리에서 써먹을 이야기거리가 늘었네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옆산입니다. 여기 아닙니다. 옆산입니다. 하면서 돌림 노래가 시작되었고 허벅지까지 차오르던 강물을 또 다시 건너가서 산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출동을 받고 달려온 의용소방대와 연대본부의 렉스턴 차량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연대본부에서 불이 나게 달려오신 주임원사님의 재정비와 세탁 명령에 오대기 다치 차량을 타고 다시 막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복귀하고 전투복 바지, 양말, 속옷, 생활관 빨래통에 고봉반만큼 수북히 쌓았고 중대 인원들이 뒤엉켜 광란의 샤워도 마친 뒤 전투화를 말리려고 신발 건조기에 갔더니 건조기는 이미 꽉 차 있었고 그 앞자리에도 전투화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기에 포기하고 다시 소대 생활관으로 와서 중대장님과 행보관님 허가하에 새 양말 꺼내고 침상에 앉아서 그날 오후 내내 산불 및 다른 상황에 대비하며 대기했습니다. 신발을 라이터로 건조시키는 법을 배웠죠. 여담으로 그날 산불은 저희가 아니라 헬기가 겨우 껐습니다. 간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난 건 아니었고 헬기 출동 후 40분 만에 바로 껐다고 하네요. 제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리였습니다. 밑에는 본인 유튜브 홍보를 넣으셔서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가게 많이 오세요 그러면서 홍보 멘트 맨날 넣을 것 같아서 홍보 멘트 뺐습니다.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카페로 오시면은 누군지 아실 수 있습니다. 카페로 오셔서 본문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상엔 남기지 않겠습니다.